장동혁 체제 잘못되면 누구를 쳐다보겠습니까? 한동훈 어딨지? 이런 기회가 올 거라고요. 단식하고 나서 좀 자신감을 얻었나 봐요. 후보 교체가 될 수 있는 시도가 좀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오세훈 시장이 감지를 한 것 같고 비대위원장을 세워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패배의 기준을 뭘로 잡을지 전 되게 궁금해요. 졌으니까 뭉치자 그래요 이제. 아 그래? 김건희 씨 판결 보면 그 보도자료 나오잖아요. 네.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초범인 점이라고 앉아 있고 범죄 경력이 없는 점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정과가 없다. 재판의 네, 그 전 정과가 재판의 후과로 표현을 판사가 싹 이렇게 바꿨다. 바꿨다라고. 이거 완전히 작가 수준이에요. 아니, 너무 쪼갰어요. 이렇게 아. 너무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왜냐면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월 30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윤진이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재지정했던 뭐 그런 소식도 좀 있었고 관세 갈등 관련돼서 김정관 통상부 장관이 러트닉 상무부 장관 만났는데 합의 도출엔 좀 실패했다. 이런 이제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할 일이 좀 많아 보이고요. 또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식시장은 여전히 튼튼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한 달은 정말 감동적인 한 달이 아니었나. 투자하시는 분들만 따지자면 대단했던 시장입니다. 2월은 어떻게 될지. 자, 그러면 오늘 정치권 뉴스들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고요. 체급을 키워 오셨습니다. 요즘 이분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뉴스가 되는 정말 대단한 우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아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뭐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뉴스가 됩니다. 그래요? 대단합니다, 강성필 그럼 부대변인. 제가 오늘 전복장은 책임지고 팔겠습니다. 그거 뉴스됩니다. 네. 강성필 전복장 뉴스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파는 거는 제일 많이 사드시는 우리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 자리가 더 안 좋아졌다면서요? 거기 지금 액막이 명태 이게 그래서 콧줄에 있는 거죠? 갖다 놨습니다. 조심하세요. 보험이라도 들어야 되나? 넥타이 색깔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그래요? 오늘 이해찬 총리. 한마디 한마디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논란이고 뉴스입니다. 이리 오세요. 내일까지라고 해서 오늘 그냥 잠시. 들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또 열심히 우리 뉴스 도와주시는 우리 구혜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구혜진입니다. 자, 우리 구혜진 다들 아시죠?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저랑 통화만 하시고 네. 저 처음 뵀어요. 그래요? 논란이 있었을 때 한번 전화드렸었어요. 논란이요? 논란이 윤희석 무슨 논란 뭐지? 검색해봐야 되나? 깜짝 놀랐습니다. 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김자진 장관. 참 우리 구혜진 기자님. 저분 약간 이분이 천재과예요? 천재과예요. 훌륭하시네. 구혜진 기자님 기억력이 참 좋습니다. 역시. 자, 그러면 오늘 뉴스를 가봐야 될 텐데 역시 뭐 국민의힘 쪽이 거의 쪼개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뉴스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장동혁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자마자 네. 속전속결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습니다. 단식 복귀하고 이틀 만에 첫 최고위에서 제명을 한 거죠. 네. 최고위원 9명 중에 7명이 찬성을 했고요. 이 친한계인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반대, 양양재 의원이 기권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바로 반응했는데 친한계 반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어제도 좀 속보로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일단 제명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갈 곳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일단 뭐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 기다려달라, 이런 이야기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친한계 의원들도 좀 동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꽤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윤희석 대변인님이 그래도 하실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제명을 예상을 했는데 또 막상 제명 결정이 나니까 또 제명까지 예상을 하셨어요? 예상을 했죠. 어. 근데 또 이게 예상한 거랑 네. 실제 된 거하고는 이 심리 상태가 좀 바뀌죠, 많이. 네. 오세훈 시장이 좀 많이 장 대표 이제 뭐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세게 말씀하셔서 네. 그런 부분이 결국은 당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구나 예. 하는 신호로 저는 생각을 하고 당 전체로 볼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큰 선거를 넉 달 앞두고 이게 좀 뭐한 짓이냐. 여당은 합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예상대로 만약에 가는 거면 예. 예상을 하셨다는 얘기는 그 예상대로 만약에 저쪽이 움직이면 우리는 뭘 하겠다는 전략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전략이 있습니까? 이후에 이제 뭘 어떻게 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돌아온다는 게 뭐고. 일단 시간이 장 대표하고 이제 한 대표를 이렇게 비교해서 많이 말씀하시니까 장 대표는 이제 당장 지방선거를 넉 달 남은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할 최소한 현상 유지 정도는 해줘야 아니면 어느 정도 평가받을 만한 정도 성적을 올려야 하는 그 시간이 있는 거고 한 대표는 상대적으로 그런 시간 제약은 별로 그렇게 세게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번 뭐 재보궐선거 때 출마해야 된다. 물론 강하게 그런 의지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상황을 좀 봐야죠. 뭐 지금 재보궐 같은 경우에는 4군데밖에 확정이 안 됐잖아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제명은 네. 어제 된 거고 네. 예상은 뭐 좀 했다고 하지만 또 일이라는 게 딱 무자르듯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좀 시간을 두고 고려를 해야 될 그런 장동혁 상황이죠. 대표가 어떻게 더 뭘 하는지 아니면 당의 움직임이 중요하죠. 어떤지 등등을 이제 보시면서 훨씬 중요하죠. 그게. 예, 결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한마디 한마디 뉴스가 된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님. 어휴, 뭐.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제명되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알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한 서너 달 전부터 얘기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때 이제 우리 윤희석 대변인이 안일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설마 할 수 있겠어 하시면서. 제가 다 얘기 안 하니까. 그런데 네. 이제 어쨌든 이제 제명은 됐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주구장창 아직까지도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유학 떠나셔라. 네. 왜냐면 저는 그래요. 이건 진정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면 이 보수 정치도 제대로 서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쏟아지는 비는 맞아야 됩니다. 원래 당에 주류 비주류 있어요. 그러니까 주류가 당권 잡았으면 비주류는 멀찍이 또 이렇게 멀리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 이제 대선 주자급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대선 주자에 걸맞는 어떤 아젠다, 뭐 저출산이나 뭐 반도체나 뭐 그런 거 공부하러 좀 유학 가셔서 계시면은 장동혁 체제 잘못되면 누구를 쳐다보겠습니까? 두리번 하다가 한동훈 어디 있지? 이런 기회가 올 거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뭐 이제 피해자 어떤 서사를 써가고 계속해서 뭐 잠실 뭐 경기장 빌려가지고 북 콘서트 하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명분은 맞지만 억울함도 알겠고 하지만 분명히 당내 장동혁 지도부 외에 뭐 대안과 미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도 네. 이 갈등을 좀 끝내고 싶은데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이 아직도 안 끝나고 있다라고 피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힘을 모을 구심점은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구심점이 있어도 국민의힘은 DNA적으로 어려워요. 그게. 그래요? 자 보세요. 오세훈 서울시장 뭐 이제 와서 사퇴하라고 하고 뭐 대안과 미래 뭐 제명되니까 뭐 성명 발표하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제명되려고 하기 전에 가서
결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시키면 우리 탈당하겠다, 불사하겠다. 아, 그 정도는 해줬어요. 요 정도는 해줘야지 장동혁 대표가 조금이라도 제고를 해보지. 무슨 가가지고 아유 제명은 좀 그렇고 당원권 정지 이렇게 안 돼. 이런 식으로 뭐 조정하듯이 하면은 뭐 장동혁 대표가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출마도 그래요. 무소속 출마하셔도 첫 번째는 이건 당선이 돼도 문제고 떨어져도 문제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동훈 전 대표 말고는 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 있기 때문에 네. 도와줄 수도 없어요. 이거 해당 행위예요. 아. 스텝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유학하신 게 제일 기회에 낫다. 딱 서사를 쓰시는 게 좋겠다. 아, 뭐 추천하는 국가 혹시 있습니까? 그건 윤희석 대변인께서 또 유학하니까 또 알겠습니다. 잘 컨설팅 하시고 우리 저 김준우 대변인, 김준우 변호사님. 저는 네. 예전에 유학 같은 거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꼭 상황이 좋진 않아요. 아. 뭐 송영길이라든가 김경수라든가 그래서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의 결과가 뭐 그렇게 좋지 썩 않더라. 그렇게 자기가 나갔을 때 돌아올 때 큰 그림이 좀 달라가지고 그거 옛날 스타일이다. 예, 약간 DJ 영국 유학 가듯 이게 지금 좀 너무 이제 그렇게 돼버려서. 네. 근데 물론 이제 본인이 그 법조인, 검찰, 뭐 법무부 장관 요걸 좀 벗고 어떤 자신만의 어떤 개혁 아젠다, 사회에 대한 변화 아젠다 이런 거를 좀 공부하고 네. 이런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지방선거에는 뭐 해요, 말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요. 16명이 지금 성명서를 썼어요. 예. 국회의원 중에서. 예를 들면 뭐 평소에 뭐 김재섭 의원 이름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16명인데 16명 중에 비례가 한 7, 지역구가 9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세보니까 네. 18개 9명만 만약 탈당을 해주면 개헌 캐스팅 보트입니다. 200개 안쪽 저쪽에. 그러니까 제 말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조국혁신당 가버리면 힘 있는 3당이 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네. 근데 이거는 그러면 그건 바른미래당의 길이야. 우린 못 가라는 게 한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거라고요. 안다고요. 안 할 거라. 권하지도 않아요. 이걸 다 빼고 나면 네. 할 게 없다.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대구 출마 끼워야 무소속으로 되겠다 이거. 무소속 대구 출마 저도 네. 이제 권했었는데 네. 그분들이 지금 단체장 후보가 못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구 경북 통합 때문에 이철우 지사가 오히려 후보가 돼버리면 네. 주호영 뭐 지금 뭐 유영아 뭐 추경호 이게 다 그래서 재보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대구에서 승부를 봐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것도 어렵게 됐다. 그것도 어렵게 됐어요. 여러 시나리오 다 짜왔는데 아무래도 없다. 그냥 네. 전국 돌고 네. 그 저기 지방선거 후보자들 네. 경합 지역에서 열심히 도와주는 응원하고. 그거 일단 하고 네. 그 다음에 유학을 가건 비대위원장 호출되는 건 모르겠는데 유학을 가면 절대 유럽이나 미국 가면 또 스타일링 한다고 할 테니까 오히려 이제 아프리카? 좀 분쟁자 아니 뭐 그런 거 아니라도 뭐 우크라이나? 아시아 국제기구 여러 것들 태국에 있잖아요. 태국에 가든가 뭐 하여튼 유학을 간다고요. 아니 뭐 국제기구가 거기 다 있어요. 그 네, 아시아 네, 헤드쿼터들은 그런데 그러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진실하게 얘기하는 건데. 좋은 조언이었습니까? 아, 제 흉중에 있는 거하고 맞는 얘기도 아, 있고, 그렇습니까? 예, 아닌 것도 있고. 네. 제가 오늘은 많이 들어야죠. 네. 자, 그 와중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 뭐 조금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할 것까지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까지 이랬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멘트가 나왔습니다. 장동혁 물러나라 라고 해버렸죠? 네, 일단 물러나라고도 했고요. 센 발언 안 하는 분인데 이례적으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네. 장 대표가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 결국 대표 개인과 홍위병 세력을 위한 사당화라고 규탄했습니다. 홍위병 사당화 그리고 물러나라 절체절명의 위기 등등 하여튼 단어들의 수위가 굉장히 센데 이렇게 한 거는 뭐 배경이 좀 있나요? 이 정도로 센 멘트를 하는 데는 이런 진짜 서울시장 선거 진짜 넘어가냐 이거겠죠 결국 본인이 걸려 있으니까 16명의 국회의원들은
2년 남았어요 총선. 아직 그렇게 절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만약에 이거 도전 안 되면 그 뒤로 이제 팍 꺾이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본선에서 질까봐 걱정해 아니면 당내 경선에서도 내가 좀 위험한 것 같다는 위기 의식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당내 경선에서 패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치들이요? 네. 아, 뭐 당내 룰도 사실 네. 처음에 이제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7대3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막 반발이 그때 좀 있었잖아요. 나경원 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러면 뭐 조금 비율 서울은 비율 조정하겠다라는 식으로 물러섰는데 지금 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제가 듣기로는 이제 단식하고 나서 좀 자신감을 얻었나 봐요. 그리고 막 결집하고 막 다 찾아오고 네. 막 그러니까 좀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뭐 7대3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자신감이 좀 있어가지고 예. 후보 교체가 될 수 있는 시도가 좀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오세훈 시장이 감지를 한 것 같고 근데 여기에 교훈은 뭐냐 그러니까 일이 탁 쳤을 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닥치기 전에 좀 해라. 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아유. 한동훈 다음에는 오세훈이라는 거를 네.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성국 씨가 또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다음은 너다. 네. 이렇게. 꼭 나는 아니겠지라는 거 아니라는 생각. 네. 이제 와서 외양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굉장히 위기의식을 당내 경선도 지금 통과하지 못할 거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이게, 네. 네. 물론 이제 본인한테 닥친 선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한데 결론은 노선 투쟁이에요. 이렇게 노선? 예, 노선 투쟁이죠. 지금 이 선거가 어려운 광역자치단체장이 꼭 오세훈 시장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물론 뭐 후보가 되냐 마냐 문제가 앞에 있다고 하지만 강원도도 그렇게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고 다른데 그렇죠. 다 그래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분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 노선 투쟁 말씀드린 게 이분 얘기 안 하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는 게 고성국 씨가 이제 오세훈 시장도 제명 대상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뭐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오늘은 이제 어젠가요? 더한 얘기를 했어요. 당에 이제 대통령 전직 대통령 세 분의 사진이 있는데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이제 전두환, 노태우 사진까지 올리자. 별로 큰 피해 없이 민주화를 뭐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당 지도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고성국 고성국. 씨가. 고성국 씨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이 간다고 본다면 아. 선을 넘었네. 선을 넘은 거죠. 많이 넘었네. 그럼 여기에서 서울시장이면 저희 당 지금 선출직 중에서는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의 선출직 단체장인데 반응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당이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제명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관통하는 것은 결국 노선 투쟁이다. 그래서 전동현 아니, 전두환 대표가 노태우 걸을 것 같으면 윤석열 못 걸릴 그 얘기도 수가 있나? 했어요. 예. 아, 그래요? 예, 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제명에 성공함으로써 예. 이 전투에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전쟁에서는 질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강령에도 네. 이제 기본소득 그 빼고 네. 뭐 방공 뭐 산업화 이런 맞아요. 얘기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2026년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지금 뭐 또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먹고 살기 힘든 문제 있는데 여기에 방공 얘기하면 중도층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그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위기 느낀 거는 진짜 당내 경선도 있지만 실제 여론조사 해보면 본선에서도 원래는 늘 이겼는데 지금 계속 지는 걸로 여러 차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최근 여론조사 보면 네. 그 여권의 정원호 후보는 50.5%, 오세훈 시장은 40.3%로 10% 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네. 이 국힘 단톡방에 이런 여론조사가 공유가 되니까 네. 여러 의원들이 답을 했는데 한두 달 전에는 기대해 볼 만한 했던 서울인데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 아, 낭패다. 네. 오 시장 힘 빼는 역할을 당이 충실히 해준 덕분이다. 뭐 이런 성토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네. 이 당- 한두 달 전에만 해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오세훈 시장이 당 상황은 안 좋아도 서울시장은 큰 문제 없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근데 최근에 또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내 경선을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차피 공천 받아서 서울시장 나가봤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후보 안 하고 그냥 좀 자숙하는 모습 보이다가
장동혁 지도부 이제 지방선거 폭망해가지고 지도부 교체설 나오면 그때 당대표. 그때 당권 도전하지 않겠냐. 라는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좀 괜찮은가요 이 분석이 좀 어떻게 오세훈 생각하십니까? 시장이- 저랑 소스가 똑같잖아요. 그래요? 다 아는 얘기를. 원서스 멀티유저 아닙니까? 모르는 척하고 있느라고 너무 힘들어. 아 그렇구나. 막 이렇게. 아니 근데 오세훈 시장이 그렇구나. 당내에서 진짜 별로 아는 사람도 없고 힘도 없고 뭐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힘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다고요? 네. 아는 사람은 당내에서? 있겠죠. 당내에서. 아,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이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네. 오세훈 시장이 그 정치 공백기에 좀 오래되긴 했지만 19년도에 전당대회 나왔을 때 그래도 33%로 2등했어요. 그런 저력이 있으니까 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주변에서는. 아 구혜진 기자님도 참 요거는 취재를 많이 예전에 하셨었겠구나.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당내에서 제가 민주당만 계속 수립을 해서 국민의힘 당 내부의 은밀한 사정은 잘 그렇습니까? 모릅니다. 예, 질문하기 전에 바로 칼차단하시네. 근데 요즘 그 당원이 어쨌든 지방선거 앞두고 많이 늘었잖아요. 그 네. 책임 당원이 네. 국민의힘이 그러다 보면 예전이랑 또 데이터가 좀 다를 거고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예를 들어 참패를 해서 장동혁 지도부가 물러나더라도 고성국 박사가 직접 등판해서 내가 이제 당 대표를 나가겠다. 오.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뭐 비대위원장 목표로 하지만 어쨌든 그런 수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고성국 비대위원장이요. 그럴 수 있죠. 서정국 변호사 발.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원래대로면 정치 문법상 도의상 여의도에 원래 그래도 공맹의 도까지는 없어도 이렇게 중간까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는 야 우리가 졌으면 다음 사람한테 넘겨야지 이 잠깐. 근데 요즘 그런 것도 없잖아요. 모든 당들이. 그래서 네. 그냥 그거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강경파가 장동혁의 시대는 가도 네. 극우 헤게모니의 시대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제 또 장동혁 지도부는 우리는 선거 패배하더라도 지도부 사퇴 없다. 당대표 사퇴 안 할 거다. 라고 이제 말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비대위원장을 세워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홍준표? 네. 너무 판이 흔들리는데. 아 이거 일단 은퇴도 하신 분이고 언제 은퇴를 했어요? 네? 언제 은퇴를 했어요? 그분 은퇴 안 했어요? 탈당하지 않았어요? 아니 탈당했죠. 탈당이든 은퇴든 그분한테 그런 거 의미 없잖아요. 의미는 네. 없지.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만큼 네. 당내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아 당내가 그만큼 네.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패배의 기준을 뭘로 잡을지 전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이제 서울시장, 그다음에 부산시장, 근데 그다음 뭐 이제 강원? 그런 통념상 네. 정프로님이 얘기하시는 그 정도의 통념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대화할 필요도 없어요. 한동훈 대표가 제명당하는 걸 봤을 때는 네.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이 2022년은 너무 대승을 했으니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그걸 기준을 못 잡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2018년 지방선거랑 비교해보자 그러면 네. 탄핵을 당하고 1년 후에 치러진 지방선거 똑같다. 네. 그때는 대구 경북만 이겼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으로. 나머지 그러니까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울경 중에 하나만 더 이기면 왜 2018년 지도부보다 훌륭한 지도부였다. 그렇게 판단을 스스로 할수 이런 문법이 가능해진다. 아 우리 김주현 변호사 아직도 장동혁 대표랑 그 지도부 모르시네. 왜요? 그렇게까지도 생각 안 하고 졌으니까 뭉치자 그래요 이제. 아 그래요? 졌으니까. 이렇게 졌으니까 내가 더 더욱더 잘할게. 뭉쳐야 졌으니까 된다. 부정선거다. 이것까지는 안 가고. 그건 아니고 이제 그건 더 뭉치자. 네, 더 뭉치자로 가고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뭐 이기면 우리가 진짜 힘든 상황에서 이 정도 해냈다. 우리니까 이 정도 했다. 네, 그렇게 이제 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 짜투리 뉴스 하나만 좀 하고 넘어갈까 싶은데 그 유담 씨, 유승민 의원의 자제 유담 씨가 그 교수 임명되는 과정에서 여러 얘기들이 좀 네. 있었는데 새로운 뉴스가 하나 좀 나왔네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가 인천대에 지원을 전에도 했었다고 해요. 네. 그 1차 심사에서 뭐 서류 미비로 탈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되기 전에 이제 한번 네. 신청을 그러니까 했었었는데. 경영학과에서 먼저 교원을 모집을 했는데 여기에 신청을 했다가 1차 심사에서 뭐 서류 미비로 탈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탈락을 한 다음에 채용 절차가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서류를 갖춘 자격자들이 2명이 있었는데 네. 뭐 2명은 너무 적다 이런 핑계로 채용 절차를 중단을 했고요. 네. 그 뒤에 이 경영학과에서 추가로 교원을 뽑지는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무역학과에서 새로 교원을 뽑아서 이때 유담 씨가 이 교수로 채용이 됩니다. 네.
이게 얼마나 뭐 비리가 있는지는 뭐 우리가 현재까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림상 너무 좀 이상해 보이긴 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유담 씨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또 지원자들이 있는데 딱 채용 절차 진행하다가 유담 떨어지니까 갑자기 채용 절차 자체를 그냥 스탑해버리고 다음에 다시 사람 뽑아갖고 그때 다시 지원한 유담 그냥 채용시키고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 당시에 채용했던 그 문건들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뭐 오래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문건이 지금 인천대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또 확인을 해보니까 인천대는 지침상 그 문건을 영구 보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수 채용할 때. 그리고 유담 씨가 3월에 박사 취득을 했거든요. 근데 5월에 교수 임명됩니다.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아니 박사학위 따고 나서도 얼마나 시간 강사하고 막 그치. 그래서 지도교수한테 잘 보이고 갑질당하고 이런 우여곡절 있는 게 대한민국에서 좀 그럼요. 상식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 바로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얼마나 능력이 출중하기에 그리고 이제 또 이게 현장 경험 네. 뭐 이런 것도 뭐 고려대 경영전략실에서 75일 근무하고 석사 때 뭐 고려대에서 1년 강의한 그래서 아직까지는 불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다. 근데 이런 비슷한 뉴스를 우리가 좀 여러 차례 본 터라 그렇죠. 의심 안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처해져 있다. 네. 저는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어요. 뭐가요? 수사가. 아 이거 사실 그 어려운 문제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뭐 그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닌데 네. 이런 거 제대로 안 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 논리에 타격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이걸 잘해 뭘 좀 잘 그걸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치인 본인은 자기 의혹이 빨리 어쨌든 털기를 바라거든요. 기소를 해봐라. 내가 뭐 무죄를 받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빨리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그걸 음모라고 할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혹이 나온 지 지금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왜 이거밖에 진도가 안 나가지라는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누가 저는-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예상들이 있거든요. 사실 고민이에요 또. 아, 경기도지사 후보도 박해야 뭐 탄압하는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으로 또 공격당할까봐. 그래도 할 건 해야겠죠. 아유, 네.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네. 행안부 장관이 하면 안 돼요 원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슈는 경찰이 알아서 열심히 하면 네, 되죠. 그 누구도 그 탄압 이런 거에 동의를 별로 안 할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별로 이렇게 네. 신경 쓸 필요 경찰이 없습니다. 알아서 잘. 네. 자 그리고 지금 서울 쪽에 굉장히 큰 이슈인데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정부의 정책 같은 게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정부가 부동산 6만 호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2만 9천 호 규모인 판교 신도시의 이 2배 정도 되는데요. 이 굵직굵직하게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용산의 1만 2,600호,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의 9,600호, 그리고 태릉군 골프장에 6,800호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강남구청이나 관악세무서 같은 자투리 땅까지 긁어 모아서 영끌 공급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정책은 어쨌든 이제 규제 측면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급 측면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규제만 한다고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공급만 한다고 이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 아마 두 개 같이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이번에 얘기하는 그 공급 계획을 보니까 진짜 쥐어 짜더라고요. 마른 오징어에서 물 짜듯이 진짜로 막 동네 작은 데까지도 아주 작은 부지까지도 하여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겠다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의지 자체는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나 이게 또 언제 삽뜰지는 과거 사례들로 또 보면 진짜 삽은 제대로 바로 뜰 수 있나. 계획이 지금 28년 착공이죠. 예. 그럼 2년 후에 착공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공급되는 거는 한 아무리 한 3, 4년 이상 더 4년 걸리겠죠. 정도 잡아야 되는 거니까 네. 이재명 정권 끝나거나 끝날 무렵 정도 네. 공급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신호는 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6만이잖아요. 서울만도 아니고 수도권에 합쳐서 6만인데 2010년부터 한 25년까지 15년 정도 통계를 보니까 서울에 아파트 공급량 총량이 평균에서 연간 3만 3천 채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줄어요 갑자기. 그래서 올해는 2만이 안 돼요. 2만이. 내년에는 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급이 줄어드는 없다. 상태에서 네. 몇 년을 버티다가 이게 한다고 해서 그 사이에 그럼 집값은 어떻게 할 거고 뭐 요게 있잖아요. 정권이 버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세제 얘기를 먼저 하신 것 같아요.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를 5월까지 하고 더 이상 연장 안 한다. 그랬더니 이제 반응이 바로 나와요. 이게 굉장히 웃긴 게 오늘 갤럽 조사 나왔잖아요. 서울만 국민의힘이 10%가 올라요. 그래요? 네, 서울만. 지지율이요? 네. 갤럽 조사요? 대구 경북 1% 내려가고 부울경 1% 내려가고 대전 충청 세종도 7% 내려가고 광주 전라 8% 내려가거든요. 다 내려갔는데 서울만 10% 올라가고 인천 경기가 3% 올라가. 그럼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 결론 부동산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부동산- 반감이 네네네. 일로 왔다. 또 저희 당에서 좋아하겠죠. 네. 22%에서 25%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뜯어서 보니까 저 이런 건 처음 봤어. 지역별로 이렇게 되는 거는. 예. 그래서 이제 요건 진짜 민심에 아주 직격이기 때문에 엄청 예민한 거죠. 네. 근데 그러네요. 또 서울시는 이거 이렇게 못 한다는 얘기도 또 하고 있어서 사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네. 저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태능도 문재인 정부 때 얘기했던 건데 못했어요. 태능 CC도 과천 경마장은 경마장 대체 부지가 어디인지가 지금 모르겠어요. 경기도 안에 있다고. 있대요? 네. 저는 그 경기도에서 경기도로 네. 간다.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그 얘기하신 영끌, 그 강남구청이나 뭐 국방대 부지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만호. 이거는 한다. 이건 확실히 하겠구나. 네. 근데 이게 아마 뭐 공공임대나 신혼 뭐 이런 청년임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당장 실수요층한테는 약간의 저기 마중물은 조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하면 결국은 국민이 원하는 공급 대책하려면 뭐 서리풀 뭐 이걸 풀든가 국회를 뜯든가 대법원을 세종으로 내리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든가 진짜 극단적인 처방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면 그린벨트 그냥 밀든가. 네,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사실 쉽진 않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급을 통해서 획기적인 공급 대책 얘기하는 게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원래 가능한 건지. 얘기하는 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용산 미군 기지를 전부 아파트로 만들라라고 하는 견해와 네. 여의도 국회 뜯어버려라. 거기 아파트 지어라 이거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이제 좀 포퓰리즘적인 것 같아서 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그래서 공급보다 이제 결국은 세금으로 가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건 지방선거 이유겠죠. 네. 근데 결국에 이제 부동산 문제 해결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최근 들어서 뭐 여기저기 물어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5국 3특 같이 이제 수도권에 있는 것들을 이제 지방으로 많이 보내야 되고 그러면 지방이 경제력이 있으려고 하면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되고 네.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교통망이 그 안에서 잘 돌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저는 지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단기간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이제 뭐 국민의힘 대변인께서는 뭐 이게 몇 년도에 착공을 들어가면 몇 년도에 이제 완공될 거면 3, 4년 정도 걸린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삽을 뜨잖아요. 그럼 그 자체로 시그널은 될 겁니다. 뭐 예. 심리적으로 왜냐하면 그렇죠. 5년 문재인 정부 때와 지금의 차이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용산 뭐 개발하겠다, 만호 하겠다 이런 거 했는데 결국은 태릉 CC도 하겠다 했는데 못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걸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관계 부처하고 이해관계도 잘 조정이 안 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민원도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늘어져서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이재명이라는 지도자는 해내겠느냐 이 추진력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말로만 이재명이니까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사실 이거 신규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개발 재건축도 이제 완화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완화도 어떻게 해? 주민 동의율도 뭐 70% 있는 것을 조금 낮추든지 그렇게 빨리 속도감을 줄 수 있는 거고 또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서울시장이 사실 이 정비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서울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나 뭐 다른 부처하고 서울시장하고 협력이 안 돼 버리면 이게 다 멈춰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히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것을 서울시장이 아니라 기초단체장들한테 이 권한을 줘야 된다. 왜냐하면 장들한테 왜냐하면 이 구마다 자치구마다 자치구의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뭐 노후 청사 같은 경우도 노후된 경찰서 위에 또 올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뭐 5국 3특 지방으로 좀 내려가게 하는 그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세종시로도 국회와 대통령실이 가고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라도 이 삽을 뜨는 것만 보여주더라도 저는 시장에 시그널이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숫자가 너무 작아서 그래요. 그 신호를 주려면 제가 10만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서울만 지금 올해만 해도 한 15,000이 부족한데 이게 몇 년 누적된 거하고 6만 올라간 거 그것도 경기도 포함인데 그게 어떤 신호를 주겠냐는 그 정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물론 이재명 대통령 하시겠죠. 근데 이게 미흡하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없는 땅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정권 맡으셨으니까 네. 그 담당하셔야 되고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해서 하는데 뭐 서울시장 걸림돌처럼 얘기하시면 박원순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민주당 소속이었잖아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이제 생각이 완전 바뀐 거네 민주당은. 예. 어우 그래요.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중도 우파입니다. 개인이 중도 바로 우파예요? 네, 대화 바로 끊어지네요. 차단법. 한강 변에 반성을 하셔야지. 아파트들이 네. 35층에 박원순 규제가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니까 50층 더 높은 거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큰 꿈을 꾸다가 오히려 초고층은 수익성이 안 나와 이래서 접은 경우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 부산의 그 뭐죠? 남천 비치 거기도 90몇 층까지 했다가 이거 오히려 건축비만 많이 들고 남는 게 없네 접었잖아요. 사실은 규제를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를 떠나서 그거에 대해 반응하는 시장 플레이어들의 역할은 또 달라요. 더 먹으려고 하다가 길어지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그거는 꼭 누구 탓일까? 예를 들면 뭐 오세훈 탓이다, 박원순 탓이다, 누구 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은 단지별로 조금씩 다른 히스토리와 서사가 있다.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일개념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박원순 때문에 안 된다, 오세훈 때문에 안 된다, 누구 때문에 될까 이런 것보다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가진 권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템에 대해서. 네. 자, 이렇게 이제 부동산 관련된 소식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감사원이 그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 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다시 내놨는데 아주 뭐 새로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좀 많이 봤던 뉴스 같은데 그죠? 뭐 어쨌든 감사원이 다시 감사를 내놔서 전에 없었던 감사 결과를 포함을 시켰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김용현 전 대통령 경호처장 지시로 골프 연습 시설을 불법 조성했던 게 드러났는데요. 이 골프 연습장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하니까 이 초소 조성 공사로 위장을 해서 문서도 마치 근무자 대기 시설을 만드는 것처럼 꾸몄다고 합니다. 이 관저에는 반려묘 전용 공간, 히노키 욕조, 드레스룸 등이 있었는데요. 이 캣타워에는 173만 원, 히노키 욕조에는 1,484만 원, 다다미 공사에는 336만 원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네. 이게 우리 이렇게 됐을 거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결국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그죠? 욕조가 1,483원. 요게 이제 그 무슨 나무라고 합니까? 편백나무인가? 편백나무. 네, 뭐 이런 걸로 이제 좋은 향 맡으면서 목욕하고 싶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전에 감사원에서는 계속 제대로 감사를 안 했다가 이번에 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제대로 했다고 할 수는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미 다 드러난 것 정도만 확인해 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하고요. 감사원 하면 또 그 유명한 유병호 사무처장인가? 타이거파. 예. 그 사람 아직도 있죠? 아, 그럼요. 있죠. 예. 상임위원이죠. 예. 아, 상임위원장이에요? 네, 상임위원. 상임위원으로. 네. 하여튼 이 감사원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기는 한데 그렇죠. 어떻게 뭐 더 팔 건 없겠죠, 뭐 이 정도 팠으면. 네,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네. 그 대통령 그때 감쌌던 참모들이 있었거든요. 이 정진석 비서실장의 발언이 또 소환이 되고 있는데 한번 이거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아주 검소하고 초라한 그런 대통령 관저라는 말씀이고 그때 이제 이건 막 이런 의혹을 제기할 때 아니다. 아주 검소하고 초라한 그런 대통령 관저다라고 얘기를 했고 요게 비상계엄 터지기 한 달 좀 전쯤 뭐 대략 그쯤에 네, 그쯤이죠. 아마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 초호화 관저라는 거 뭐 대통령이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건 사실 투명하게 해야죠. 만약에 할 것 같으면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래요. 뭐 욕조는 그럴 수 있다고 예를 들어 액수는 제일 크지만 네. 늘 이해가 안 가는 게 다담이거든요. 이거 정말 이거 왜 캣타워 두 개는 하여튼 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를 공금으로 쓸 수 있는
쓸 수 있는 생각을 했다는 게 예를 캣타워 들면, 같은 예, 거. 그게 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액수를 떠나서 액수가 작더라도 네. 근데 아마 오히려 역으로 이쪽에서는 그거 얼마 한다고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사고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네. 그게 좀 공적 마인드가 좀 굉장히 부족한 거 아닌가. 내 돈은 무조건 안 쓰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공직자가 되면. 그건 자기 돈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네. 이게 사실 그 오래된 그 관사를 가면 아무도 안 고쳐서 이렇게 에어컨도 막 금성돼 있고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아니 진짜로. 화장실에 라디에이터 있고. 그러니까 안 고치고 그거 안 하고 이제 또 건박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언젠간 한 번씩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무리하게 용산에 가고 그럼 이제 이거 누가 써요? 국방부 장관이 쓰나요 이제? 다시 이제 이 돌아와야죠. 옥조는? 원복이 되죠. 아니 그래야 돈 되지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거 없어요? 이게 외교부장 다다미 같은 거? 아니 공간. 뭐그 다다미는 없앤다 외교부 치더라도 장관. 국방부가 네.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외교부 외교부 장관 공관이잖아요. 네. 그 외교부 장관 이거 쓰겠네요. 뭐 근데 외교부 장관이 캣타워는 당근에 내놓고 고양이가 없으면 어떡해요? 캣타워는 그때 가져갔잖아요. 캣타워는 이거. 가져갔어요. 사정으로. 사경. 이거는 공금으로 사놓고 가져갔어. 이거는 횡령이고. 아니, 또 고양이 이걸 또 누가 하면 찍었네. 아 이거 그때 저 집에 갈 때 그때 맞아요. 막 옮기는 거 나왔잖아요. 또 반려견 수영장으로 의심되는 그런 시설도 있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또 그래 그런 것도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프랑스 해외 순방 갈 때 반려견 전용 차량 대라고 하고 호텔 안에 스위트룸 잡아가지고 고양이 전용 공간, 고양이를 그 반려견을 돌볼 수 있는 직원까지 요구했던 사람들인데 뭐 캣타워 이런 게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 듣고 싶지도 않고 국민들도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다만 이 예산을 그러면 어디다 썼고 이 예산을 이런 데 쓰는데 도움을 줬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저 이전공사 같은 경우도 동네 인테리어 업체한테 하청을 줬더니 걔네가 능력 없으니까 하청에 하청을 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보통의 과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전액 다 그 집행이 돼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도. 그러니까 또 이 예산도 어떤 또 말이 있냐면 뭐 대형 건설사에서 이것을 맡으라고 하니까 안 한다고 하니까 또 혜택을 줄 것처럼 하라고 좀 겁박하고 그래서 그 업체는 그 대형 건설사는 또 영세한 사람한테 또 넘겼는데 손실나고 그럼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관련된 공직자부터 처단해야 됩니다. 이 관저 관련해서는 이제 재판도 이제 곧 진행이 되잖아요. 그 구속된 분도 있고 이 공사 잘못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겨울에 추워가지고 옷을 막 겹겹이 입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도대체 뭐한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감사원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네.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새 정부마다 안 하고 있는 건데 대통령실 감찰관 이제 좀 임명해서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잡아낼 수 있는 맞습니다. 감사원은 전국을 다 돌아야 되니까 이것만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네, 특별 관찰관. 네. 이게 빨리 이제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원을 감사한 거죠. 네. 그렇죠. 감사원을 그럼 감사원의 감사는 아니, 누가 하는 아니. 거예요? 내부에서 하는 아니, 건가요? 아니 그 공수처가 있나? 아니요, 감사원을 감사한 건 아니고 네, 뭐- 감사원이 다시 이렇게 국회가 재감사를 요구를 하니까 다시 똑같은 건에 대해서 재감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최재 거예요. 원장이 감사원. 나가고 네, 나서 그러니까 뭐 큰 틀에서는 지금, 큰 틀에서는 네. 감사원이 체제가- 감사한 거죠. 네. 큰 틀에서. 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권력이 이제. 교체된 거죠. 네. 자, 하여튼 감사원이 제대로 일을 해야 이 좀 비리나 아니면 좀 뭐 썩은 내가 나는 이런 공직 기관들이 좀 제대로 일을 할 텐데 그 감사원부터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데들은 뭐 감시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설펐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김건희 씨 1심 선고 뭐 어제 그제 저희가 계속 전해드렸습니다만 논란이 좀 끊이지 않는 게 오늘 또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이 판단 중에 제일 문제는 이게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뭐가 제일 큰 문제인 판단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2심에서 제일 바뀔 가능성이 많은 건 저는 명태균 씨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주가 조작 부분은 그거는 이제 다 들여다보지는 못해서 좀 애매하지만 비슷한 전주가 네. 방조범으로 처벌받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모공동정범으로 안 가고 네. 방조죄로 이제 공소장 변경해가지고 가면 되지 않나. 아, 그럼 이제- 2심에선? 예, 근데 이제 왜 방조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라고 재판 지휘를 안 했냐. 뭐 이진관은 뭐 예를 들면 내란 방조냐, 내란 중요임무 종사냐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우판사는 왜 안 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판사 입장에서 어떨 때는 예단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이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비난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네. 이제 공범으로 기소는 했는데 만약에 공범이 안 될 수 있으면 요건 이제 방조범으로도 같이 기소를 예비적으로 해놔야 공범 혹시 유죄 안 되면 방조범으로 유죄 때릴 수 있는데 네. 그건 이제 특검이 안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걸 특검이 더 잘못했다고 봐야 되냐? 네. 중간에 판사가 근데 거기 그 방조범 왜안 넣어? 방조도 예비로 한번 넣어볼 생각은 없어요라고 이렇게 툭 이렇게 했었어야 던질 수도 되는데. 있는데 네. 아니, 그건 했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고 하면 좋은데 할 수도 있는데 할 수도 있는데. 안 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특검에서 승부수를 건 거죠. 요거는 제 생각엔 그래요. 뇌피셜로 잘못 걸었네. 안 되면 2심에서 방조로 이렇게 싹 이렇게 하되 초구는 그냥 제구가 안 돼도 쪽으로 한가운데 던지자. 집으로 넣은 거예요? 아니 이제 한가운데 안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빠르게는 던졌는데 제구가 안 잡힌 거죠. 폭투 나온 거예요? 폭투는 몸에 막- 맞았지. 아 근데 궁금한 게 쉽게 설명하면 이 작은 것을 기소를 했는데 네. 큰 걸로 다시 기소를 하려면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큰 걸 하다가 작은 거는 공소장 변경 안 해도 판사가 직권으로 아니, 할 수 죄가 다르니까 죄가 다르니까 네, 어쨌든 안 된다는 거군요. 변경을 해야죠. 어쨌든 범죄 사실 동일성은 있으니까 네. 원래 그 공소장 변경은 범죄 사실 동일성이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지. 안 그러면 따로 기소해야 그럼 되거든요. 전적으로 지금 특검에 좀 실책 특검의 승부수가 약간 안 통했다? 안 통한 거고. 근데 명태균 거는 판결문 봐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면 뭐 계약서가 없지 않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조금 네. 논거가 좀 저는 안 맞다고 봐서 예. 제가 어지간하면 제 방송을 가끔이라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법원 비판에 굉장히 적습니다. 네. 대부분 대부분 맞춰요. 왜냐면 얘는 이렇게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제 입장이 아니라 초반 맞추신 분 아닙니까? 네. 오. 맞아. 저 현장에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길 가는 길에 들으면서 뭐야 저 사람 했는데 윤석열 네, 초범이랑 맞은 이거는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요 요거는. 판단은 명태균 판단은 저는 뒤집히지 않을까. 근데 이 우판사라는 분은 뭐 그렇게 보수적이거나 이런 분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항변을 할 수도 있겠죠. 뭐 나는 이렇게 제일 너희가 다 기록 안 봐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변호사들이 할 말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보도된 내용에 근거해서 봤을 때는 이건 충분히 유죄로 의율할 수 있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거 있죠. 뇌물죄는 일단 그때 공직이 아닌 상황에서 준 거라 뇌물죄로 의율할 수 없는 한계는 또 있는 네. 거고. 예. 근데 여러분이 지금 김준우 변호사 뭐 비판하신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앞으로 한 2, 3주 정도는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윤석열 초범이라 봐주는 거 맞추는 사람이에요. 제가 증인이에요. 네. 바로 이 현장에서 증언할 수 있어. 이거 초범이라 그때 다 웃었잖아요. 그때 제가 초범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분석. 저 늘 분석을 하는 건데 네, 그렇죠. 제 입장으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거죠. 초범이라 네. 봐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신 거고 네. 물론 그것도 본인 스스로도 잘 믿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시면서. 그죠?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 본인도 이거 보면 네. 판결 보면 네. 그 뭐죠? 김건희 씨 판결 보면 그 보도자료 나오잖아요. 네.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초범인 점이라고 앉아 있고 범죄 경력이 없는 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초범의 의미잖아요. 그거죠. 근데 이제 그거 내란죄 쓰면 초범이라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아니, 이 정과가 재판의 없다. 그 전 재판의 후과로 표현을 판사가 싹 이렇게 바꿨다. 바꿨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주세요. 아 근데 그래도 아무 생각 보세요. 아니 김건희 씨 그것 때문에 이제는 고위공직자들이 배우자가 고위공직자 딱 되기 직전에는 샤넬백 한 800만 원짜리는 받아도 돼요. 대신에 이제 두 번째는 받으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여론조사도 계약서 안 쓰고 말입니까? 그리고 오직 윤석열 부부만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죄다. 그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 불법으로 받고 나서 여러 명한테 돌리세요. 돌리면 돼. 근데 원래 돌리는 거예요, 그게 알아달라고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그죠 말씀하신 아니 대로 이분은 저는 원래 좀 판사 비판 좀 많이 하는데요. 잘 모르니까 보세요. 아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당선인에게 불법적인 여론조사의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 엑셀 파일을 만들었는데 그걸 판사가 보니까 비용이 부풀려 있다는 거예요. 감히 대통령 당선인에게 부풀린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냐? 너는 무죄. 아니 본인이 뭐 선거 해봤어요. 뭐 얼마나 그 시세에 대해서 잘한다고 부풀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준석, 윤상현에게 김영선 공천을 부탁했다는 거는 만약에 윤석열이 공천 도와줄게라고 했다면 왜 얘네들한테 가서 부탁을 했겠어? 네. 안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이준석, 윤상현에게 부탁했겠지. 이거 완전히
작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쪼개기예요. 다 쪼개서 봐요. 왜냐하면 쪼개서 봐야 되는 게 있거든요. 네. 주가 조작도 공소시효 때문에 일부는 쪼개서 요거는 난리잖아요. 네. 부득이한데 너무 쪼갰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800만 원 쪼개 그다음에 그러면 쪼갠 대로 하더라도 그러면 그러면 단독으로 제공한 여론조사 3개라는 거잖아. 네. 그럼 그거라도 유죄를 때려야지. 그러니까 본인도 쪼개다가 이거는 어디서 한계에 부딪혔는데 후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나쁜 분은 아니라는 괜찮은 분이라는 증언들을 또 이제 선배 법조인들이 이렇게 막 하더라고. 그래서 이사 그때 수상한데. 그러니까 너무 중압감에 쪼개서 나 정말 극우가 봐도 공정한 재판을 했을 거야라고 하는 것에 막 이렇게 너무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왜냐면 이제 뭉뚱그려서 그냥 이렇게는 못 하니까. 근데 쪼개- 너무 생각을 많이 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그 사자성어 많이 쓴 걸 보면 그 너무 하여튼 이 생각에 자기가 빠져 있었고 그다음 자기만의 세상에 너무 그 법을 반드시 내가 해석을 해야 된다. 요거에 좀 너무 빠진 것 조금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증명하는 게 뭐 다른 건 저는 만주 변호사도 안 되니까 얘기 안 하겠는데 그 공관위에서 결정을 무죄로 낸 그 근거가 보니까 그 공관위 회의록에 보면 이거 이렇게 되면은 시장 선거도 문제가 있다. 김영선 전 의원의 네네. 공천화 뭐 그런 내용이 있고 뭐 다른 뭐 또 뭐 기준을 뭐 대자 뭐 이런 논의가 실질적으로 오갔기 때문에 영향 안 미쳤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 공간이 있잖아요. 상황을 정말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판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네. 일반 상식적으로 신문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볼 텐데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의원한테 뭐라고 하면서 얘기한 것도 있고 뭐 말이 많다는 등 뭐 여러 얘기가 나오면 그 상황이 어떻고 우리 정치 상황이 그렇게 회의할 때 회의록에 나온 대로 되는 건 아니고 뭐 이런 거 다 알 텐데 그걸 딱 가져서 요러니까 무죄다라고 하는 건 유감이죠. 왜냐하면 이런 게 뭐 저희 당 얘기긴 하지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그 공천을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회의 결과를 얼마나 인생을 걸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되면 그 논리대로면 김경시 의원도 공간위를 거쳐가지고 공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얼굴 보고 하든 말든 라고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훌륭합니다. 좋은 역시. 지적입니다. 제 입으로 출입 제 입으로 말하기엔 좀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네. 천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천재예요. 아니 그거 좀 그만 미세요. 나 못 들었어. 천재였어요? 이번 주 초에 한 얘기인데 네. 말과 이게 안 맞는 거를 뭐 아니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뭐라고요? 되고요. 아니 그렇게 해석해 준다고 구 기자님 네.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이게 머리가 진짜 너무 아니. 좋고 굉장히 회전이 빠르세요. 네. 빠른데 네. 어때? 우리의 입은 물리적 한계가 있으니까 그 네. 머리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시간차가 약간 존재한다. 네, 아시겠죠? 그거를 제가 다시 해석을 해드리면은 네. 제가 가끔 말을 저는데 이것을 포장을 아니, 정프로가 그렇게까지 하지 마요. 잘해주기 아주 위해서 굉장히 똑똑한 분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좀 근데 강선우 얘기를 한 게 갈까요? 바로 또 여기 강선우 네. 이어서 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매끄러운 자연스러운 진행. 흐름. 천재네. 네, 천재입니다. 네, 강선우 의원이 서울시당 공관위원회에서 김경 전 시의원을 공천을 해야 한다면서 언성을 높이고 눈물까지 보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눈물만 비친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그죠? 증언을 보니까. 당시 강 의원이 그 회의장 안에서 네. 내가 지역위원장인데 추천도 못하냐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울고 불고 하는 바람에 뭐 이 회의장 바깥까지 소리가 들렸다는 건데요. 막 그래서 소리를 질렀나 봐요. 밖에서 국회의원이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에 네. CEO 공천에 네. 자기 공천도 아닌데 네. 내가 지역위원장인데 이거 추천 하나도 못하게 이제 이렇게 소리를 아마 질렀던 모양이에요. 그냥 세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이렇게 울 수 있어요 사람이? 원칙이었나 보죠. 그러지는 않. 그러니까 원칙이 있으신 분이 원칙대로 살아왔다고. 네.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뭐 네. 얘긴데. 야.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김경시 의원을 이렇게 이제 밀어붙이게 된 사안이 여튼 본인 여기에 대해서 좀 뭐 해명을 했나요? 아, 뭐 지금 계속 허위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네. 다 법적 조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만 답한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아 우리도 그러면
약간 뭐 보니까 뭐 우리 쪽에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보도를 해서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전부 허위라기보다는 왜 반론 보도나 이런 것에 대한 뭐 의견 청취를 안 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메시지가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 뭐 제대로 얘기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강선 의원이 그때 돈을 뭐 어떻게 받은 건지 지금 이 의견들이 서로 진술들이 서로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면 그리고 김병기 의원이랑 이렇게 그 녹음했던 상황은 뭘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그런 거 이제 제대로 얘기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 딱 나오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예. 그럼 시원하게. 지켜드릴까? 예. 예, 오해하지 않고 제자리가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앵막이 거기는 조금 거기는 네. 하여튼 강선우 의원에 관한 이런 보도가 또 있었고요. 하지만 강선우 의원의 해명은 영 설득력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자 그리고 요거는 김준호 변호사님이 좀 반길 뉴스 같은데 저도 놀랬어요. 비례대표 네. 요거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그 헌법재판소가 네. 정당 득표율이 3%를 넘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한 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7대2로 위헌이 됐는데 다수는 지금 제도가 사표를 증대시키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거대 양당에만 유리한 선거 구조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 3% 룰은 원래 진보 정당의 원내 진입을 막는 조항이라고 비판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간 정치 지형이 좀 바뀌면서 이 극우 세력까지도 원내 진출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당 득표율이 한 2% 좀 넘으면 원래 1%, 이제 1%만 넘어도 좀 넘어도 그래도 중반. 의석 하나 가져갈 수 있나요? 지금 이제 네, 준연동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병립형이었으면 네. 2.17%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준연동형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 조금 그거는 이제 의석의 지지율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왔다 예, 유동적인데 그래도 이제 한 1.5% 넘으면 한석은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되죠. 네, 근데 이제 3%가 안 되면 아예 이제 한석도 가져갈 수 없는 현재의 규정은 이건 위헌이다. 네, 위헌이다. 결론이 났고 그러면 앞으로 한 1.5% 아니요. 그냥 이거 위헌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앞으로 이제 선거하게 되면 한 1% 좀 넘으면 한석 정도 가져갈 당들이 꽤 생기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난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 새로운 미래 이낙연 1.7%. 1.7%까지. 그래서 이제 그때 자유통일당, 그러니까 2.26. 녹색정의당. 녹색정의당이라고 2.14%. 제가 대표하던 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미래 그 세 당이 이제 한석씩을 얻었어야 한다. 당 대표도 하셨었구나. 이러니까 저희가 원외로 간 거죠. 제가 뭘 정의당 했는지도 비대위원장 모르니까. 그럼 변호사가 아니라 전 대표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당 대표로는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체가 뭐예요? 제가 라디오 진행하면서 당적을 라디오도 진행하고. 없애가지고 네. 엔자는 엔터테인먼트. 훌륭한데. 경력 단절 남성입니다.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별단남? 자, 여튼 이렇게 되면 네. 뭐 이른바 거대 양당들은 조금 불편해지나요? 아니면 뭐 큰... 네, 아무래도 뭐 몇 석 네. 날로 먹던 게 이제 조금 더 구워서 먹지 뭐. 네, 하여튼 이제 한 석씩 더 이거를 가져가는 의식하세요, 거거든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혁신당에서 한 석씩 빼서 아까 얘기한 당에 한 석씩 줬어야 된다는 거고요. 요것도 있지만 지금 지방선거도 5%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 지금 결정이 요게 지금 3%가 너무 높다가 아니라 이게 필요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될지. 근데 이제 여러분, 근데 그 판결문을 보시면요, 네. 이런 거예요. 1%면 뭐 몇 명이죠? 한 30만 된다. 세종시 다 모이면 그 정도 되는데 60만이면 56만이 제주도다. 제주도민 다 합쳐도 비례 한 명 못 만드나? 이것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런 정도로 이제 그 이해하시나요? 다수 의견이 네. 이렇게 돼 있다. 일리가 있어요. 다만 이제 좀 이른바 극단적인 정치 세력들도 이제 원내로 진입할 가능성 좀 있다는 네, 있죠, 그런 있죠. 우려는 있는 거죠. 그래서 3% 예. 룰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 5석. 예. 근데 이제 뭐 7대2가 나왔어요. 예. 그럼 이제 전광훈 당이라든지 네,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김준호 당이라든지. 국민들이 제대로 좀 해주셔야죠. 이제 네. 윤 어게인 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가능하죠. 그분들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은 안 변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원내에 들어오면 또
365일 내내 그 저 뭐 기자회견하고 상임위에서 깽판 치고 뭐 그런 게 좀 약간 예상이 좀 돼서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사실 법사위는요. 네. 전체에서 단 한 명만 계류시켜도 법안이 통과 안 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뭐 그분들 법사위 배정받기는 좀 요원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실제로는 네. 그럴 거고. 근데 나라별로 그 입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은 5%인데 대신 100% 연동형을 하고 뭐 뉴질랜드 3%고 나라마다 다 달라가지고 네덜란드는 없고. 근데 이제 내각제에서는 그 불안 요소가 더 크고 그렇죠. 우리는 대통령제라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런 견해들이 이제 예를 들면 연세대 이종수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죠. 네, 신천지에서 한 4-50만 못 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통일교에서도 모으고. 안 그래도 뭐 과천으로 가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들 과천에 모여라 그랬는데 네. 약간 걱정이 좀 근데 되는 부분이 다양성은 있습니다. 좀 증진될 거고 네. 다양성이 이제 극단이 얼마나 순치될 건지 저는 오히려 재밌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극우 아스팔트 정당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나올 거예요. 아. 그래서 오히려 1%가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 사이의 차이를 분별하기 위한 노력이 되게 네. 또 되게 다양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좀 남성분들보다 여성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선두에 있는 멤버들이 좀 바뀔 수도 있고 아.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그게요. 1번은 무조건 네 그게 제재 규정이 없어요. 있어요 이제는. 이제 그게 없었잖아. 예전에 없다가 지금 근데 있어요. 지금 그래요? 네, 확실하게? 지금, 네, 네, 그거 어떻게 돼 있어요? 제재 무효가 규정이? 돼요. 무효? 네, 오, 그거 바꿨구나. 네, 바꿨어요. 아, 그러니까 1번 비례대표 1번은 무조건. 네. 그러니까 홀짝 그게 네. 민주당이 한번 홀짝을 바꿨어요. 한번 그래서 바꿨어요. 당선자가 나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제재 규정이 생겼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각 당의 1번 비례대표들은 여성분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 90% 100%죠. 100%죠, 이거는. 100%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여성들만 한석이면, 네. 한석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그 당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고민이 김준우 많아요. 당인데 당선이 안 되겠네. 제가 왜? 당대표라고 해서 김준호 당은 안 되죠. 네. 아까 정광훈당 하셨길래 그냥 그냥 한 거예요. 네. 갈 때가 돼가지고. 저 오늘 제가 말을 너무 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전복장 이제 먹을 때가 된 것 네, 같아요. 저도 왜들 그러시나 빨리 지금 정리를 시간이 해야죠. 12시야. 시간이 없어. 먹어야 되는. 얼른 먹고 갑시다. 먹어야 되는 거야? 네. 먹는 거예요? 우리 카세 이모네 식당 전복장 비리고 제일 좋아하는 거. 짰던 전복장 이제 그만입니다. 네, 우리 김준우 변호사도 제일 좋아하는 전복장. 참 어떻게 이렇게 바다에서 왔는데 비린맛 하나 없이 국물을 마셔도 되는. 많이 짜지 않네요. 아 짜지 않아요. 네. 청정역 100% 완도산 활전복으로 만들고요. 지금 윤희석 대변인님은 집에 이거 사라고 빨리 지금 문자 보내고 계시고요. 기자님 아까 찐텐 나왔어. 이래서 본인도 의심스러웠던 거야. 얘네 광고하느라 억텐 만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본인도 놀란 거죠 약간. 진짜 여기 여기서 괜찮은 파는 게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그죠? 제가 진짜죠? 예, 다른데 안 사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아 맛있네. 쭈꾸미 때부터 제가 쫙 아, 진짜 맛있다니까 이거는. 평생 어디 가서 광고를 해봤겠어요.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근데 진짜 왜냐면 기자니까 너무 사실만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진짜 맛있어서 맛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전 딴 다행인 것 같고. 것보다 여기서 팔았던 것 중에 전복장이 전 제일 좋아. 아 제일 좋았어요. 근데 탱탱하네요. 네, 탱탱하고 요거를 청주랑 레몬물에 하나하나 세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비린 맛이라든지 조금 답답한 이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은 국산 재료로만 넣은 비법 간장 소스가 짜질 않잖아요. 이게. 예. 보통 어떤 막 짜갖고 막 밥 계속 먹어야 되는데 짜질 않습니다. 달달하네. 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오느냐? 포장도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예. 투명 플라스틱에 오고요. 아무리 흔들어도 새지 않고요. 그리고 요 위를 이렇게 캔처럼 뚜껑을 잘 만들어서 물량이 많아야 될 텐데. 물량이 물량은 100개. 진짜 빨리 주면 네, 돼요? 100개. 100개밖에 안 왜냐면 된다고요? 이거 100개예요? 이거는 이모님이 그냥 진짜 하나 닦아서 만든다니까. 그냥 아유, 알바 좀 공장에서 막 해주시지. 아니에요. 이모님이 직접 만드시는 거라 100개 정도밖에 못 꼬막도 보내. 늦게 왔는데. 네, 하루에 100개니까 더 이상 못 만듭니다. 이모님도 하루에 100개요? 예, 빨리 만드셔야 되고 깔끔하게 이렇게 보내드리는 수제 전복장 1kg에 39,900원. 요거는 식탁에 한 2개 정도 이렇게 딱 놓고 드시면 국물이랑 같이 밥 비벼 드시고 하면 최고죠. 네, 거기에 이제 깔끔하게 뭐 이렇게 무김치 같은 거 살짝 얹어 드시면 더 맛있고요. 아 레몬도 들어있네. 예. 5만 원 저는- 이상 무료 배송. 전복장이라는 거 오늘 처음 먹어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무슨 장 이런 거는 다 간장게장의 아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건 진짜 간장게장의
게장에 필적할 만한 맛인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아 넘어섰죠. 네. 간장게장 이 세대는 끝났습니다. 간장게장 시대 끝났고요. 이제는 전복장의 시대가 왔습니다. 참 중간에 새우장이 한번 역전하려다가 영 못했는데 전복장이 그 일을 해냅니다. 아, 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답이 안 오네. 읽질 않아. 아. 근데 갑각류들은 새우장이나 이제 그 게장은 이제 네. 안에 먹어보기 전까지 살이 얼마나 실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전복장은 딱 눈앞에서 보이잖아요. 아, 이게 어느 맞습니다. 정도인지. 아, 예. 분석적이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답이 왔습니다. 크크. 자, 진짜 이거 사랑받는 남편이죠. 링크 따라 들어간 얘기예요. 예. 링크 따라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귀찮다 나 빨리 전화하란다 그러면 070-4866-2789로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맛있습니다. 아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저 쉽게 더 이상 먹겠습니다. 뭐 설명 필요 없습니다. 네. 맛있는 전복장 드시고요. 세 분 금요일 1월 마지막 날 매우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